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쟁송법 연기 주말반 수업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회였습니까? 네,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니 해도 연기의 목적은 이해예요. 이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가 교재로 교수님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정석적인 공부법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도 그런 정석적인 공부법 모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외워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이해에 가장 좋은 교재가 교수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페이지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다른 강사님들, 선생님들 교재들보다는 페이지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당연히 쳐낼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쳐낼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읽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밑줄 쳐드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칠 거면, 다 이렇게 쳐낼 거면 꼭 이걸로 했어야 됐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해의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 행간을 좀 읽으면서 앞뒤 부분을 좀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서술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교수님 교과서를 선택한 겁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다, 연기에서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한 것이지, 교수님의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 정석, 그런 건 몰라요. 저도 수험이 중요한 겁니다. 수험이. 일단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수업은 60분 하고 15분 휴식하는 걸로 세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대단히 할 건 없고요. 제가 전자칠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렇게 띄울 거고요.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필기 노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필기 노트를 매주 나눠드릴 건데, 이 필기 노트를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필기를 해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필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따라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기 노트는 우리 교과서를 설명하는 해설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이 잘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 유형 다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제가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X 표시할게요.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표시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X 표시한 부분은 읽지 마세요. 읽으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X 표시하는 겁니다. X 표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그렇듯이 첫 번째에는요, 제일 첫 시간에는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용도 모르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의 기능 하나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행정소송의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7페이지 민사소송과의 관계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표시 해놓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소송법이잖아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주류는요, 그러니까 원조는 원래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은 갑이 을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준 갑이 돈을 빌린 을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반환 청구. 돈 갚아 이거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안 빌렸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렸어. 그런데 내가 갚았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 내가 빌린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안 갚은 것도 맞아. 그런데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돈을 안 달라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단다. 그러면 소멸시효라는 거에 의해서 너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달라고 못해. 라고 항변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항변이 가능해요. 을은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형사소송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은요. 피고인과 국가가 붙는 거거든요. 재밌는 사실. 이거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갑이요. 길을 가다가 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어요.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실제로 갑을 폭행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갑에게 상해를 입힌 게 맞는지. 그래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넘겨요,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하고요. 검사는 을을 기소라는 걸 합니다. 공소 제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피고인은 즉 가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해자, 그리고 국가가 검사가 대변을 해서 붙는 거예요. 뭐죠? 검사는 저 사람이 갑에게 상해를 입혔으니까 뭐 형법에 의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세요라고 구형을 하고요. 법원은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선고를 할 수가 있겠죠. 무죄라고 할 수도 있고 유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과 국가가 붙는 걸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갑은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배상을 받거나 손해를 전부받아야 되지? 을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피해는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는 빠져 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형사소송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피고인, 가해자는요, 목적이 뭐냐면 이 국가로부터 검사로부터 구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선고를 적게 받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형사소송에 형사재판에 서류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무슨 서류가 들어가야 될까요?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해자인 피고인은 가장 형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죠. 일정 돈을 주고 처벌 불원서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차피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고 손해는 입었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전보받고 합의서를 써줌으로써 여기 형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형사소송에서는 누가 빠져 있다? 피해자는 빠져 있습니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원래 주류소송이에요. 주류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약간 비주류소송의 느낌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금 수평선 사이에서 갑과 을을 동일한 위치에 그려놨죠. 그리고 피고인과 국가를 동일한 위치에 그려놨습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뭔가 다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리고 원래 소송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 대등한 지위에서 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은 좀 특이합니다. 뭐가 있냐면 행정청이라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구청장이 뭘 하냐면요.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일반 국민인 갑에게 영업 허가 취소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은요, 뭘 해야 되냐면 영업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한 영업 허가 취소를 없애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특정 처분 앞에서 나온 이 영업 허가 취소를 없애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게 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법원이라고 쓰면 이 법원은 전부 다 행정법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소송 형태를 행정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거는 아닌데 행정소송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한 80% 이상은 취소소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뭘로 다투죠? 라고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취소소송이라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약간 구조가 달라요. 구조 뭐가 달라요? 이쪽은 수평한 대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쪽은 제가 위에서 아래로 꽂았잖아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 처분, 영업허가 취소 같은 거를요. 행정청, 구청장이 갑에게
그래요? 갑이랑 상의해서 영업허가 뭐 정지를 드릴까요? 허가를 드릴까요?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법을 보고 네가 영업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니까 너는 영업허가 취소할 거야 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런 애를 처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그 처분, 해당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면 5페이지 우리 교재 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이죠. 행정소송법 1조에서는 보통 법은요. 앞에 제일 처음에 1조에서 그 법의 목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조쯤에서 용어의 정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렇게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1조를 읽어보면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만. 자, 소송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특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민사소송도 그렇고 형사소송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민사소송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보전해 달라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이고요. 행정소송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허가 취소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앰으로써 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게 바로 행정소송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여기 나와요. 행정소송의 기능은 그래서 권리 구제 기능이라고 됩니다. 보입니다. 나와요. 노란색으로 제목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요. 제가 밑줄을 좀 쳐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밑줄을 좀 따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권리 구제 기능, 그리고 나 행정통제 기능에다가도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소송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 구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영업허가 취소받으면 취소소송으로 다퉈서 영업허가 취소를 없앰으로써 내 영업허가를 되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 구제 기능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행정통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행정통제 기능은 실제로 행정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정통제라는 게 뭐냐면 행정청은 영업허가 취소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업허가 취소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현을.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지켜야 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 같은 거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 실제로. 근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처분을 했어. 만약 형식상 문서로 보내야 되는데 말로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그 사람의 사정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했어. 이렇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라는 처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우리 법원이 취소를 시킴으로써 행정청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어떤 기능이다?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이다. 근데요, 얘는 어떤 통제죠? 사후적 통제입니다. 사후적 통제. 사전적으로 야 이거 지켜서 제대로 해가 아니고요. 우리 법원은 행정청이 일단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서 하는 사후적 통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 행정소송의 두 가지 기능, 소송의 본질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행정 영역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죠. 제가 형광펜 2개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밑줄 칠 거고요. 뒤쪽에 가면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럼 판례는 좀 다른 색으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란색과 다른 색 두 개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상 쟁송을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라고 해석한다면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관소송이 뭘까요? 필기노트 한번 가볼까요? 뒤쪽. 원래 23페이지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소송이 뭘까요? 주관소송이라는 거는 내 위주죠. 주관적이라는 건 내 의견, 나의 어떤 의견 위주, 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위주, 그쵸? 그래서 주관적 소송이라는 건 나의 권리 구제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소송이란 나의 권리 구제. 이게 바로 국민의 권리 구제, 소송의 기본이죠. 소송의 기본은 뭐다? 권리 구제다. 그래서 나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 이런 걸 주관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객관적 소송인 거죠. 객관 소송. 그럼 객관 소송은 뭘까요? 객관 소송은 나의 권리 구제가 아니고 남의 권리 구제를 얘기하는 것. 남의 권리 구제라는 걸 좀 선회해서 얘기하면 뭘 위한 거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객관 소송은 공익을 위한 소송이다 정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단문이 출제되지 않는 우리 시험 하에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나올 확률이 거의 0으로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민중소송은 종류 정도만 머릿속에 좀 넣고 가볼까요? 뭐가 있냐면 선거소송 있고요. 투표소송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와 투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선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게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지자체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런 것들을 다 선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거철 되면 투표하러 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와 투표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투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거에 중요한 정책을 뭔가 이제 만들거나 할 때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국민 투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 투표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안 해보셨을 겁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87년도에 마지막으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투표가. 87년도에 뭐 있었죠?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즉 헌법 개정할 때 우리나라 국민 투표 있었고요. 그 국민 투표가 뭔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투표함이 바뀐 것 같은데 니네 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투표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제기하는 소송이 투표소송이고요. 이게 바로 민중소송으로서 공익을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소송은 그럼 뭐죠? 내가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투표함이 바뀐 것 같아. 선거 절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때 제기하는 소송이 선거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와 투표의 차이 뭔지 아시겠죠? 87년도 6월에 투표가 있었고 국민투표가 마지막 국민투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 때문에 그때 투표 투표 안 하셨겠죠, 당연히. 87년도에 태어나셨을 수는 있지만 그때 성인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는 아마 안 해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소송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뭐냐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재밌는 사례 하나 들면서 말씀드릴 건데 지자체장이 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하게 회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지자체 주민이 의심을 하게 되면요. 감사 청구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상위 지자체에다가 감사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제대로 감사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주민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회계 같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 주민소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중소송인데요. 오늘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기관소송. 기관소송은 법조문을 좀 볼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관소송 뭐냐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붙는 걸 얘기해요.
지방의회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 조례를 공포할 권한이 있고 의무도 있다라고 봐요.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지자체장은 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라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이셨던,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통과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무상급식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되게 많이 써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 조례 의결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걸 합니다. 거부권 행사. 그러면 조례안이 다시 지방의회로 다시 넘어가요. 뭘 해야 되냐면요. 재의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조례 의결은요.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 찬성이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드러나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넘어갑니다.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재의결이 되면요. 지자체장이 이제 공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여기서 이거 재의결 통과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기관 소송을 제기 안 하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주민 소송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조례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캐삭방 한번 걸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캐릭터 삭제방 걸었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나 서울시장직 사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걸었는데 그게 그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해서 그냥 폐기되고 끝났죠. 그리고 실제로 사퇴하셨잖아요, 당시. 그 사례를 나중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어쨌든 이렇게 지방의회의, 그래서 이 재의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재의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자체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재의결을 취소해달라, 아니면 재의결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방에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이 있는데 그런 소송이 바로 기관소송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기관소송은 뭐냐면요. 원래 기관소송은 이따가 어차피 책에서 또 볼 건데, 기관소송이라는 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기관 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 기관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또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즉 중앙행정부처들끼리 싸운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관악구죠. 관악구 옆에 무슨 구 있죠? 금천구 있습니까? 금천구끼리 싸운다든지. 뭐 싸울까요? 그 A구, B구 있으면 여기 경계에 쓰레기장이 있는 거예요. 니네 거 아니야, 니네 거라고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세금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는 엄청나게 반짝반짝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겠죠. 도대체 누가 여기에 세수를 가져가야 되는지, 누가 이 쓰레기장의 업무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잖아요. 국가기관들끼리, 지자체들끼리. 그랬을 때 원래 기관소송으로 다퉜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런 거. 근데 87년도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생겼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국가기관, 지자체기관에 관련된 분쟁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남아있는 기관소송은 되게 적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대법원에서 하고 기관소송으로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기관소송은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싸우는 거. 왜 싸울까요? 여기는 A당이 다수당, 이 사람은 B당 출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맨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사례형으로 나오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교재 다시 가셔서 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법률상 쟁송을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라고 해석한다면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구제가 바로 주관소송이죠. 다음 그 아래 객관소송이라고 되어 있고 밑줄 쳤죠.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소송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소송은요, 즉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아무나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소송 형태가 뭐 어떤 걸로 제기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소송만 제기하는 게 가능하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와서 보시면 민중소송은 제가 말씀드렸죠. 민중소송은 이런 게 있어요. 선거소송, 투표소송, 주민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선거 관련된 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이런 소송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어. 라고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법정주의, 법에 반드시 그 소송의 형태,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한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관적 소송, 취소 소송은요, 행정청이 어떤 액션만 취하면 그 액션이 어떤 그 처분에 해당하기만 하면 취소 소송이라고 그냥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거돼서 반드시 행정청이 이런 처분했을 때는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에. 자, 교재 다시 가서 객관소송 법정주의 한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 민사소송과의 관계 됐고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안 돼요. X 표시된 부분은. 보시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보지 말라고 X 표시한 겁니다. 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13페이지 가봅시다. 사실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3.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1, 2, 3, 4, 5, 6, 7. 이거 되게 좋은 부분인데 나중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행정소송 전체를 좀 이렇게 그 서머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이 사법작용은요. 이사를 얘기해요. 사법이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사를 얘기하고요. 사법작용이라고 읽을 때는 이사를 얘기합니다. 즉 이 사법작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재판작용이라는 겁니다. 재판작용.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어야 되고요. 전제로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고요. 법원이 법령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소송 등 다른 소송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원이 재판하는 작용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법률상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되는 말은 사실상 분쟁은 뭐가 되지 않아요? 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송은요.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당사자의 소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이 판단을 해줘요. 소제기도 안 했는데 법원이 미리 판단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판단작용. 이게 바로 사법작용의 특징입니다. 쭉 넘어가서 1번. 처분권주의라는 말 나오죠. 처분권주의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법원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런 게 바로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처분권주의가 뭐냐면요. 제가 소송을 뭐라고 맨날 정의하냐면 어른들이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뭐만 해야 된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만 듣고 판단만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 편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이런 주장 한번 해보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법원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하면
절대로 이 사람한테 그런 주장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분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권주의라는 거, 변론주의라는 거 조금 나중에도 나올 건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즉 이 재판은 누가 제기하고 누가 이끌어간다? 당사자가 제기하고 시작하고 종료하고 당사자가 이끌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소송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라는 게 당사자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고가 돈을 빌린 정말 고령의 할머니야. 제가 고령의 할머니라고 말씀드린 건 법을 진짜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좀 그래도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받을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겼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원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알못이라고 말씀드렸죠. 피고가 주장을 안 해요. 뭘 못해요.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법원은 뭘 못해? 소멸시효 주장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소멸시효 때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했다라고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소송의 대원칙이에요. 소송 전체를 꿰뚫는 대원칙이어서 자기가 유리한 건 자기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민사소송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대등한 지위에서 일어난다. 근데 행정소송은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어떤 특정 처분을 받는 국민은 열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열등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을 써요. 열등한 위치. 그렇다면 이 열등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이 국민을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에서 행정소송은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거를 아예 행정소송법에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거를 직권심리라고 해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소송도 소송이니까 재판작용이니까 뭐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조금은 더 개입할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처분권주의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쭉 드렸고, 그 다음 주관소송 밑줄 치시면 됩니다. 주관소송의 원칙.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행정소송법 12조에서 되게 중요한 말,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되게 중요한 주제를 하나 할 거예요. 원고적격이라는 주제에서. 따라서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 너무 좋은 문구 같아요.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밑줄 한번 칩시다. 이런 것들을 좀 답안에다가 현출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답안은 다른 답안과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요, 앞으로 되게 많이 들으실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얻어 걸리는 이익이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하는 언어는 그냥 얻어 걸리는 이익, 공짜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답안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안에 쓰는 말은 이런 교수님의 언어 아니면 판례의 문구를 박아주시면 되게 답안에 그 느낌이 되게 좋아지겠죠.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가셔서. 반사적 이익. A 지역이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생태자연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 1등급이면 환경을 엄청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2등급, 3등급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등급 지역에는 뭘 못할까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허가를 좀 충실히 받아야 되고, 환경 오염하는 행위 못하고, 공장 같은 거 건축 못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을은 여기 살고 있어요. 어디죠? 1등급 지역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을은요, 실제로 1등급 지역 옆에 살고 있으면서 받고 있는 이익이 있었겠죠.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1등급 지역 옆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쵸? 그런데, 자, 일을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건 없죠. 갑회사가 이 A 지역의 생태 자연도를 수정해달라 보완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 갑회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A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 생태 자연도 1등급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자체장, 여기 어디였죠? 청주였나? 논산, 충주? 뭐 그쯤이었나 봐요. 충남도지사한테 이렇게 수정 보완 요청을 합니다. 충남도지사가 뭘 알겠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부 장관한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 환경부 장관 내가 보니까 A 지역 이제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좀 떨어뜨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등급 조정 처분을 합니다. 이제 A 지역은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특정 구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요. 특정 구역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고 막 이런 처분이 있었어요. 등급 조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화가 나는 사람은 누구죠? 그죠? 나 A 지역이 1등급이어서 옆에 살고 있으면서 환경상 이익을 되게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2등급으로 바뀌고 특정 부분은 3등급으로 바뀌면 거기에 공장도 들어오고 나는 이제 깨끗한 공기도 못 마시겠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 등급 조정 처분 누가 한? 환경부 장관이 한 이 등급 조정 처분을 없애달라. 우리가 다투는 건 무조건 취소 소송이니까 취소 소송 제기한 거예요. 법원이 살펴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각하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각하 판결. 각하 판결이라는 거는 너는 이 소송을 제기할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아예 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예 봐주지도 않을 거야. 등급 조정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했죠. 그러면 법원은 아 그래? 등급 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오케이 한번 심리해봐 줄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가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 조정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 네가 제기한 이 소송 자체가 아예 부적법한 소송이야. 너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건 아예 심리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판결이 바로 각하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판결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서 지금 각하 판결은 언제 나온다?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본안 심리를 안 하고 소송 요건 단계에서 소송을 소를 깔 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각하 판결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 너 있잖아. 1등급 지역 옆에 살면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었어. 그래 실제로 이익은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익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법을 근거로 해서 너한테 이렇게 등급 조정 처분을 취소해 줄 만한 그런 소송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네가 생태 자연도 1등급 구역 옆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고 있는 이익은 뭐가 아니다? 법률상 이익,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생태 자연도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런 거 결정하려면 뭘 가지고 결정해야 될까요? 근거법을 가지고 결정해야겠죠? 그죠? 근거법에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을 할 때 인근 주민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법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생태 자연도 등급을 조정하는 건 그냥 우리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만 있지 이렇게 인근 주민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 개별법에. 그래서 법원이 이런 소송이 들어와 보니까 근거법을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법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야? 인근 주민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네가 실제로 얻고 있는 이익은 있었지. 근데 그건 뭐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거는 소송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야.
그냥 얻어 걸리는 이익에 불과해. 이런 거는 뭐가 안 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가서 읽어볼까요?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국가의 활동이 뭐였죠?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을 어느 A 지역을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을은 환경상 이익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에요? 받지 못하는 이익이에요? 받지 못하는 이익인 겁니다.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이유는 뭐다? 근거법에 인근 주민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환경소송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체 소송 다 없어요. 다음 구체적 사건성. 어느 소송이나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령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범 심사만 허용되므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밑줄 치시고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행정소송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요. 자, 이 분야에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 게 가능해?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어떤 이익에 침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게 무슨 이익이야? 반사적 이익이라면 뭐가 안 된다?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법원은 개입 안 할 거야. 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에 현실에 있는 모든 분쟁을 다 행정소송으로만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민사소송도 있고, 언론 제보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얻고 있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면 행정소송은 그걸 보호해주진 않아. 또 이거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행정소송은 널 도와주지 않아. 이게 뭐냐면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서 법전을 막 뒤지다가 이 법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이 법을 다퉈야겠다. 안 됩니다. 법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어디로 가야 되죠? 헌법재판소로 가야죠. 그렇죠? 행정소송이 개입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추상적인 법률이 이상해요 라고 주장하는 건 어디로 가라? 헌재로 가라.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행정소송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처분이 필요한 겁니다. 개별적이라는 건 바로 너, 구체적이라는 건 너 몇 월 며칠 언제 음주운전했지? 그러니까 면허 취소.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추상적인 법령, 음주운전을 한 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줄 써 있는 그 특정 법률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구체적 규범 심사라는 말이 나오죠. 구체적 규범 심사, 규체적 규범 통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체적 규범 통제. 이거는 행정소송법 제6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에 그 답안 쓰실 때 줄임말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행소법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이렇게 다 쓰셔야 되고요. 법이 되게 긴 것들이 있어요. 가끔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법명을 한번 다 써주시고 그 괄호 열고 이하 국토 이용 계획법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5글자로 줄이고 그 다음부터 줄임말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건 천천히 나올 때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소법이라고 쓰는 건 그냥 빨리 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큰 주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요. 건설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가가지고요. 서울시에 가가지고 저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직원이 아 그러세요? 저희 가서 서류 한 장 쓰시고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주고 서류 하나 써서 내면 도장 꽝 찍고 네 원자력 발전소 이제 지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절차와 형식과 이런 거를 거쳐서 안전 검사도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개인한테 줄까요? 아니죠. 이 값은 뭐냐면 보통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그죠? 그러니까 아예 심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국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근거법을 엄청나게 뒤져보겠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근거법규, 가상법규입니다. 이런 법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주변 100m 내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즉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바로 그 위치에서 100m 안에 주민들의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으래요. 가상 법규인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못 만듦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모든 주민의 동의를 다 받습니까?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주민의 동의 다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어떻게 한다? 그럼 해줄 수가 없지. 거부할 수밖에 없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거부 처분, 취소, 법원에다가 이제 가분 다퉈야죠. 말 없으면 행정법원.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합니다. 행정청이 뭔가 액션을 하나 내보냈잖아요. 거부라는. 그러면 우리 다투는 수단은 무조건 취소소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정청의 액션, 여기 위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행정청의 액션은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원하는 건 뭐예요?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최종 목적은. 그럼 법원에다가 허가 좀 주세요 라고 소송 제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원래 민사소송 같은 건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청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근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이런 되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런 게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어쨌든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 상으로 다투는 방법은 이게 맞아요.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사후적으로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해요. 그러면서 갑은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거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규가 있다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를 허가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말아라라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마라고 해버리든지. 그래서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거법규가 이상해요는 우리가 이해하는 말, 실제로는 이거예요.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를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말이 어렵네요. 근거법규가 이상해요 라고 하는 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거든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대법원이 할 수 있고요. 대법원에다가 이거 근거법규가 이상하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 아니고 1심 판사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정법원 1심 판사님이 근거법규가 이상하네요. 대법원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액션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청구하는 거고요. 심사는 실제로 대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갑은 1심 판사님한테 그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갖고 계시죠? 그것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좀 말이 어렵죠? 이거 비슷한 거 그거예요. 구속영장 누가 오늘 발부되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장은 누가 발부하죠? 판사님이 발부합니다. 영장 담당 판사님이 있어요. 법원마다. 여기가 발부하는 거고 영장은 누가 청구합니까? 검사가 청구해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지. 경찰.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 경찰입니다.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아까 그것도 똑같아요.
경찰이 영장 청구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달라고, 그럼 판사는 발부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여기서 발부를 할 수도 있고 발부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신청과 청구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요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심 판사님이 보니까 야, 이거 법규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법규가 있지? 이거 대법원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볼 땐 좀 위헌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대법원이 확인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심사를 해보고 맞네, 위헌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거법규 이상하네. 대법원에서 판단해줬어요. 그렇다면 1심 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 원고 네가 얘기한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 거부 처분이 나온 근거가 얘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규를 근거로 요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 법규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위헌이다라고. 그럼 위헌인 법규에 의해서 어떤 특정 처분을 하면 이 처분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오케이, 원고 승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인용 판결이라고 해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즉 거부를 날려주게 된 겁니다. 즉 원고가 이겼죠? 중요한 거 여기서 제목이 뭐죠? 구체적 규범 통제죠. 규범 통제. 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조금 더 보완하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서 근거가 된 규범을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즉 원래 특정 법규, 이런 법규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헌재로 가서 다퉈라. 이거 법규가 이상하니까 그 법규 날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헌재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대법원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만 이 특정 소송 제기된 상태에서 근거가 된 법규가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세요?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 근거가 된 규범 통제는 우리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위헌인데 그럼 대법원과 헌재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대법원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단 이 사건에서만.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법원이 이렇게 날렸죠, 지금. 위헌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서를 달 수밖에 없어요. 단 이 사건에서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거법규는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효력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건 이제 이 특정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이 사건에서만 이거 법규 적용하지 마예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대법원이 법규 효력을 막 마음대로 부인하고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의리 허가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차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이 위에 루트 한번 다시 타야겠죠. 그쵸? 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취소 판결 받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6조에서 뭐를 넣어놨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어디로 알려줘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라. 행안부 장관 2조 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행안부 장관. 우리 행정부를 좀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하는 거죠? 관보에 게재한다. 관보 게재. 이건 뭐죠? 행정부 공무원한테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법규 적용하지 마세요. 이거 적용하면 이거 이렇게 루트 타서 저한테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니에요. 니네 맨날 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 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사문화 되겠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이거 적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문화가 되고 아무도 적용 안 해. 그럼 입법부가 나중에 폐지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렇게 뭐가 된다? 법규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해요. 이걸.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한번 제가 지금
뭘로 설명드리려고 했냐면 요거. 자, 법령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범 심사만 허용되므로 그 법령을 구체화하는 처분을 매개로 법령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거 세 줄 설명드리려고. 그거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거가 된 법률을 통제하는 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구체적 규범 심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쭉쭉 다 넘어갈 거예요. 통치행위 뭐 보시면 안 됩니다. 통치행위는요, 행정법이 시험인 과목에서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행정쟁송법이 시험인 우리 과목에서 나올 리가 만무하죠. 보시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항고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법정의 항고소송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단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만 밑줄 치시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항고소송 설명드려야죠. 그 다음 행정소송의 종류에서 1번 형성소송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줄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기존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 정도로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우리 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거든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즉 원고 승소 판결을 인용판결이라고 하는데 취소 판결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때 이 취소 판결, 취소소송의 성격이 뭐냐면 형성소송,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형성이라는 건 뭐죠? 뭔가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드는 겁니까?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면허 취소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나와서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 나왔다고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이 면허 취소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면허 취소가 사라지면 권리가 회복됩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판결로 인해서 갑이라는 이 원고,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바로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면허 취소를 없앰으로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잖아요. 권리를 뭘로 인해서? 이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이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 형성 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취소 소송이니까 이 취소 소송의 성격도 형성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형성 소송이요. 우리가 그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형성소송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소송의 원조는 민사소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사소송은 다 이행소송이에요. 다 이행소송. 너 나한테 돈 빌렸지? 돈 내놔. 이런 게 전부 다 이행소송 형태거든요. 이행소송이 훨씬 많고 형성소송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형성소송 제일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이혼소송. A와 B는 이혼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판결로 인해서 A와 B는 부부가 아닌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형성 판결인데 민사 소송에서는 진짜 적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취소 소송만 거의 중요도가 80%라고 그랬잖아요. 취소 소송은 어떤 성격이다? 형성 소송의 성격이다. 뭔가를 만든다. 권리 의무를 만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소송은 나중에.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내용에 의한 분류 보겠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3조는 내용에 따라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은 크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관소송과 개인의 권익구제가 아닌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객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내용입니다. 한번 이렇게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필기노트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못 찾고 있습니까? 여기 있죠? 행정소송,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관적 소송은 나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 객관적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 그리고 주관적 소송을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객관적 소송을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소송을 살펴보면 6가지예요. 취, 무, 부, 당, 민, 기 이렇게 총 6가지 소송이 있는 겁니다. 종류별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취소소송이 되겠다. 22페이지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